네, 이번 주 가장 핫한 메인 이벤트 두 개를 꼽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죠.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기대했던 대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환호할 만한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그 이전까지만 놓고 보면 뭐 은행 신용 등급 강등,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 소비 침체 우려 안 좋은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렸거든요. 이럴 때 미국 현지의 목소리가 좀 필요하겠죠. 미국 경제 전문가 유산남님 연결해서 현지 목소리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는 천천히 짚어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불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번에 또 S&P에서 은행 신용 등급 강등 사태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무디스도 그랬고 뭐 피치도 경고를 했었고 S&P까지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일단 현지에서는 원래는 맨 처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커다랗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디스에 이어서 S&P도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이유, 그리고 피치 레이팅도 원래 경고를 한 이유 자체가 결국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은행들이 빌려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줘야 되는 이자에 대한 금액이 너무나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높은 금리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의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그 예금에 대한 이자도 높아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은행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은행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출에 대한 이자도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에 대한 이자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은행들의 매출까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계속해서 유동성이 줄어간다. 거기에다가 예금들도 빠져나간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주는 것도 결국 여러모로 연준에서 지금 진행하려는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출에 대한 분위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너무 높은 금리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들 겹쳐서 현재 은행들이 지금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래도 오늘자로 일단 20년물 국채 경매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무뎌지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10년물 금리가 4.35를 넘었던 금리가 지금은 4.25까지 급락하는 결과가 지금 나왔고요. 사실상 그 결과는 20년물 경매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높은 금리를 견딜 수 없을 거란 이야기가 굉장히 지배적인데요. 은행들이 이렇게 금리가 높은 경우 당연히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예금 수치가 유지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높은 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을 조달하지 못하는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위험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금리에서 결국 시작되는 이슈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들 보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증시의 압력을 계속 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채 수급 이슈가 좀 해소돼서 그런지 4.3을 넘었던 10년물이 4.15까지 큰 폭으로 오늘 또 내려왔었거든요. 이 부분들 감안한다면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리스크로 퍼지지 않을 가능성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은행들에 대해서는 압박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고금리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비 침체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나이키 주가가 $100를 깨졌더라고요. $100가 깨졌고 메이시스, 딕스 스포팅 굿즈, 풋라커까지 나이키는 사실 뭐 중국의 노출도가 좀 높아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사실 미국의 소비 심리를 분명히 대변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에 폭락하는 이유, 미국 소비가 진짜 안 좋나요? 어떤가요? 재미난 건 요즘에 대한 소비에 대한 심리가 아무래도 제품들 쪽에서 서비스로 이동했다는 추세가 여러모로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사실 메이시스가 이번에 사실 예상치보다 낮은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풋라커가 생각보다 안 좋은 실적이라기보단 매출을 아주 소폭하다는 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하고 가이던스에 대한
좀 안 좋은 영향과 그리고 디비던드 이제 배당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류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 풋라커라는 기업이 나이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운동화 제품을 파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풋라커도 생각보다 매출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딕스포링 굿 자체도 사실상 예상보다 안 좋은 어닝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 대한 소매 판매 시장이 굉장히 줄어가고 있다. 특히 운동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안 좋은 가이던스 그리고 계속해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역시 여러모로 돈이 흡수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슬슬 미국인들의 소비자들에 대한 지출이 아무래도 제품들 쪽에서는 조금 돌아선 모습 특히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제조업 ISM 지수죠. 거의 한 10몇 개월 내내 연속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악재로 남아있다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쪽의 매출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쪽에서 소비자 지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겹치는 가운데 안에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나이키를 포함한 여러 옷 관련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마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도 소비에 대한 행태가 아무래도 대부분 제품 쪽에서 서비스 쪽으로 이동한 상태라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메이시스라든지 나이키라든지 풋라커라든지 이런 곳들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고강도 긴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파열음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또 소비 침체 우려, 경기 침체 우려로 이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사실 연준도 보고 있을 거잖아요. 연준이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좀 뭔가 다른 걸 좀 보여줄 수도 있겠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 현지에서도 기대감이 좀 높은가요? 어떤가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혹시 다시 한번 질문 좀 들어줄 수 있나요? 예, 잭슨홀 미팅에서 혹시 파월 의장이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요. 일단 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오늘 좀 엊그제쯤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내놨는데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원래는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갖다 드리는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의 중립금리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중립금리가 미국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GDP가 5%는 사실상 지속 불가능한 GDP고 이것보다 연준이 원하는 GDP 상승은 2% 언저리인데 이것보다 너무 GDP 상승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씩 끌어내리기 위해서 중립금리라고 불리는 물건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유동성이 더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중립금리를 조금 더 상향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가운데 안에서 이 중립금리라는 건 사실상 인플레이션 더하기 0.5%라는 R-스타일로 계산되는 보통 그런 쪽의 이야기를 중립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수치도 아무래도 2%에서 2.5%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R-스타라고 불리는 물건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도 올라갈 수라는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합쳐져서 중립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아마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립금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단기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항상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12년 같은 경우 중립금리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금리나 중기금리 혹은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는 굉장히 낮은 수치가 유지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중립금리의 상향이 꼭 10년물 금리나 여러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지금 당장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파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비둘기적으로 얘기하기에도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멤버들의 발언으로 봤을 때 최근에 보우만 연준 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나왔던 박힌 총재라든지 여전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만큼 아무래도 매파적인 부분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사실 조금 애매모호하게 사실 연준 위원이 보통 파월이 원래 애매모호하지 않게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잭슨홀 미팅에서도
특히 애매모호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여러모로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남겨두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애매모호할 가능성이 좀 높다. 연준에서 뭐 쉽게 금리 인상을 놓아주지는 않겠죠. 그렇게 된다면 괜히 시장이 또 좀 빠르게 열광을 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잭슨홀 미팅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뭐 기대감보다는 천천히 그냥 조금씩 가는 자연스럽게 가는 입장으로 우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이 정도로 또 슈퍼 실적을 내준다면 계속 이쪽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엔비디아 실적?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제가 제 채널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닝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블룸버그 기준으로 이런 실적에 대해서도 예상치가 잘 나올 거라는 예상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가이던스보다 잘 나올 거라는 건 대부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던 바고 중요했던 건 선반영되어 있던 것보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그것을 뛰어넘는 선반영되었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40배에 해당하는 매출의 40배에 해당하는 주가를 정당화시킬 만큼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1분기 만에 141%가 나오면서 10빌리언 달러를 달성을 했고요. 게임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높은 2.49빌리언 달러가 나오고 11% 상승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전문 시각화 장비도 0.379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유일하게 미스한 쪽이 있다면 자동차 장비 쪽이었습니다. 자동차 장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생각보다 자동차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중고차 관련 매출이 줄어든 부분도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부분들이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다 차지하고서라도 결국 굉장히 잘 나온 어닝 사실은 예상치에는 11빌리언 달러인데 매출이 13빌리언 달러가 나왔고 EPS도 2.72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2.07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가 나오기도 했고 가이던스도 예상치가 12.39빌리언 달러인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16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도 2분기 동안 3.3빌리언 달러어치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여전히 3.95빌리언 달러어치를 이번에 내내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자금을 추가로 도입을 해서 25빌리언 달러를 더 매입할 거라는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전해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까지 자사주 매입이나 가이던스에 대한 훨씬 더 큰 상향 조정이나 아니면 EPS를 저렇게 높게 비트하는 것까지는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했을 때 500달러를 돌파해서 현재 510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시간 외에서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현재 8%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주가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뭐 기대했던 대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실적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IT, AI, 반도체 이쪽의 흐름 자체를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들었어요. ARM 상장도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ARM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핸드폰에서 뺄 수 없는 제품들을 만드는 곳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ARM 같은 경우는 현재 IT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죠. 지금 현재 나스닥에 IPO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소프트뱅크의 투자 실적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돌려줄 만한 최대어라고 많이 불리고 있기도 하고요. 앵커 투자자로 인텔,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 혹은 뭐 AMD 이런 대기업들이 언급이 될 만큼 많은 기업들도 사실 이런 쪽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기업 가치가 80조 원에서 90조 원 언저리로 추정되는 가운데 안에서 사실 알리바바와 페이스북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의 IPO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아이폰의 실적도 생각보다 부진하기도 했고요. 핸드폰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나 대부분의 뉴스에서 언급되는 부분들을 본다면 현지에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호재로 보고 있는 분위기들이 많고요.
ARM이 상장이 됐을 때 주가가 일단 폭등할 거라고 보는 쪽들이 많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RM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IT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정말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유선남님 판단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호재에 가까운 것으로 일단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IT 쪽 선택과 집중 계속해서 좀 이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채팅창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산함님 뭐 하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최고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끝나기 전에 한번 꼭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미국 경제 전문가 유산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